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 연말 4,200선대였죠. 어제 코스피는 4,700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코스피 지수는 10% 이상 오르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섹터 내 순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반도체 다음 사이즈의 섹터인 산업재 혹은 금융단에서 반등을 강력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의 흐름이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세는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는 지금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이었는데요. 러셀 2000 지수가 반등을 줬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도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바이오 쪽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잡고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장의 분위기 확인하시죠. S&P 500 7,000, 다우 5만. 그 레벨 닿을 듯 말 듯 고지가 참 어렵습니다.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연속 백투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고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는 0.5%대,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깊었습니다. 1%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빠졌을 때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먼저 점검을 해보시죠.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전월 대비 0.6%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10월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었거든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기간에 미국의 소비가 다시금 활기를 띠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CPI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소매 물가를 확인했다면 오늘 PPI를 통해서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도매 물가를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물가는 결국에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들에게 또 전가되기도 한다라는 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11월 PPI가 0.2% 증가하면서 예상에 부합했고요. 근원 PPI는 0% 전월 대비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합세를 나타내면서 예상치를 미달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둔화 추세를 그려가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닐 카시카리 총재를 비롯한 연준 인사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을 제안한 점은 부담이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이 간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다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20일에서 21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이 되겠고요. 이 관세 판결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미국 증시에 부담을 가했던 한 가지 요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가격의 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 올랐던 금 가격 4,600선을 며칠 전 뚫어낸 이후에 지금은 4,650 레벨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은값 작년에 150%나 급등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온스당 90달러 선을 뚫어낸 이후에 오늘도 7%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데에는 최근에는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찌됐든 금값 5,000달러, 은값 100달러 시대가 곧 있으면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밤 기술주들의 압박을 가했던 핵심적인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의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0 칩 반입을 불허한다라는 지침을 이 세관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화요일 자국 기술 기업들을 소집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200 칩을 구매하지 말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 표현의 수위가 매우 강경했다라는 한 소식통의 언급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금지 조치에 가깝다라는 의견인 건데 아직까지 불분명한 사항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조치인지 여부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문분에도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신규 주문분에만 해당이 되는가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금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시장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 주가는 1.4%대의 마이너스, 마이크론과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도 각각 1%대, 4%대에 빠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던 가운데에서 반대로 AMD와 인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일부 반도체주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엔비디아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에서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고치 랠리를 달려가는 미국장 안에서 소외되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난 한 해 전체 동안의 상승률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력한 아웃퍼폼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는가? CNBC에 좋은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 약세의 배경으로는 AI 수익성에 대한 시장 전반의 우려, GPU 감가상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구글과 아마존 역시도 이 칩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반등을 일으킬 만한 촉매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J&J 등과 같은 IT 고객이 아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대형 GPU 주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포텐셜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견조하게 발표될 경우 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2월 25일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점 체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026년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이 발표된다면 또 강력하게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를 밀어올릴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총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아직 팔기에는 이르다라는 이야기가 중론입니다.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신형 베라 루빈이 기존의 블랙웰 대비 추론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치에 기반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따라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하버포드 트러스트 역시도 엔비디아의 주가 정체는 4분기에 시작된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의 자금 로테이션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찌됐든 제품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내러티브는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면 150에서 160달러 구간에 추가 매수해 나가도 좋겠다. 이런 의견과 함께 매수 콜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죠. 참고로 현재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25에서 27배 수준입니다. 최근에 과열 구간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미국장 안에서 움직였던 특징주들 점검해 보시죠. 은행주들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압박을 받아가는 양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이자율 10% 상한제. 이것이 금융주 전반의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시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신용카드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융주의 하락 배경은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는 컨센서스를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띄울 만큼 강력한 실적은 아니었다라는 진단이고요. 웰스파고의 경우에는 매출과 NII, 순이자 이익이 미달을 나타내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머스크 CEO가 다음 달 14일까지만 FSD를 이 전체
납입 방식,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FSD를 8,000불을 주고 한 번에 사는 방식이 있고 월 99달러를 지불하고 구독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구독으로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8%대의 마이너스로 반응을 했고요. 오늘 미국 안에서 52주 신고가와 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을 보자면 소매 기업들 일부가 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시클리컬 종목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로키드 마틴 방산 대장주가 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가 하면 또 금은값의 랠리 수혜를 입고 있는 뉴먼트의 가격, 그리고 에너지 역시도 엑손모빌, 할리버튼, SLB 등이 고가 수준에서 경신이 됐습니다. 반대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너지 효율화 발표, 그 이후로 이 중간단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제부터 이어졌던 그 주가 하락세가 오늘도 나타난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도비와 서비스나우, 워크데이, 특히나 어도비의 경우에는 애플이 크리에이티브 툴들에 대해서 자체 구독 플랜을 출시하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 등의 직접적인 경쟁 압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행주들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우려감 속 다 같이 빠졌다라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뉴스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를 해갈까요? 국내 증시 전일장 흐름부터 복귀해 보시죠.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만 보면 충분히 환호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전일장 4,700선을 돌파했죠. 9일 연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나름 안정을 보였다라는 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에는 나쁘지 않았고요. 대형주의 순환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너무 아쉽죠. 코스닥은 어제도 0.7% 밀렸습니다. 어제 코스닥 하락의 주범은 제약바이오였는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이 마무리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세론 물량이 출하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다수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나마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건 로봇 혹은 자동차 부품, 일부 엔터, K뷰티 등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아즈네스텍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동차 부품단의 기업으로서 주목을 받았죠.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유진로봇 25%의 상승세, 또 뉴로메카 마찬가지입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쪽에서 25%, KNR 시스템 등도 상승이었죠. 로봇의 부품 혹은 자동차 부품주들의 시세가 그나마 일부 코스닥을 방어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새롭게 나온 이슈 속에 눈에 띄는 시세가 바로 지주사였습니다. 한화의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이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한화, 두산, SK, HD, 현대 등의 주가를 상승으로 올렸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개별 인적 분할 이슈로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했죠. 주주 환원책을 강화했고 자사주 소각까지 같이 언급을 하면서 어제 25%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이것이 지주사를 지속적으로 관심받게끔 시세를 이끌어줄지 봐야 되겠고요. 증권주도요. 상법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고객 예탁금이 90주에 육박했고 최근 한 보름 동안 5대 은행에서 빠져나간 예금이 27조가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증권 쪽에 수수료 등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그래서 증권사들의 시세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이슈 속에서 신영증권, 부국증권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단골 종목이죠. 이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던 건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관련주입니다. 처음에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오토헤버 등의 종목군으로 현대차 그룹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가 이것이 로봇 부품, 자동차 부품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현대차 그룹 좋았습니다만 아즈네스텍이나 모베이스 전자 이런 자동차 부품단의 종목들이 굉장히
더 강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대다수가 자동차 부품주였다라는 점에서 어제 관련한 밸류체인 정리해드린 내용들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전과 전력도 확실하게 입지를 보여주고 있죠. 원전 가동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라는 점, 그리고 AI 인프라 단에서 계속해서 전력에 대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정기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의 주가 시세가 양호하고요. 야곱야곱 계속 올라오는 쪽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요즘에 금가격, 은가격 등이 올라가다 보니까 명품 업체들에서 그것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백화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됐고요.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의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수급은 좀 불편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각 대형주들의 시세가 뿜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실적을 보면서 하나둘씩 증명을 해내야 되는 시기라는 점, 일정 부분 변동성은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을 주의점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숨 고르게 하고 있죠. 하락이 아니라 횡보하면서 정말 숨을 고르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후반에 오히려 좀 탄력을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장 후반에 힘내던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반도체 쪽에서 힘을 낼 경우 추가적인 과열 추세 돌파가 나와서 다른 섹터의 수급을 앗아가게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확 매기가 집중될지, 반도체 탑2 종목의 시세는 언제나 시장과 수급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한화의 인적 분할이죠. 한화. 존속법인 한화에는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그러니까 장남과 이남의 사업부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우주항공, 에너지케미칼, 조선해양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 부분을 맡고 있죠. 자, 삼남의 사업부, 김동선 부사장의 사업부를 따로 떼서 신설법인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는 테크나 라이프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죠. 명확하게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것을 두고 반응한 쪽의 주가는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에 임시주총하고 7월 중에 이제 새로운 신설법인 상장까지 완료하겠다라는 한화그룹의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한화 내에서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 혹은 테크, 라이프 너무나 많은 사업부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복합기업 할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화의 계열 분리로 인해서 인적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복합기업 할인을 줄여보겠다라는 게 한화의 입장입니다. 실행 속도가 저하되고 평가 기준이 충돌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를 좀 줄여간다라는 거죠. 조선과 방산 등은 정책에 민감하고요. 테크나 이제 라이프 쪽은 시장에 민감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들을 같이 섞어놓은 것을 이제는 따로 떼서 조금 명확하게 사업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후 계열 분리를 좀 연두에 둔 사전 작업이지 않을까. 지금 삼남의 사업부를 떼어냈죠. 이후에는 두 번째 아들 이남의 사업부도 떼어낼 것이다 라는 시각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에 대한 분리 가능성이요. 그랬기 때문에 어제 금융 부분에 대한 분리 가능성 속에 이남이 맡고 있는 사업부의 주가도 다 같이 올라갔고요. 삼남이 맡고 있는 쪽에서 한화갤러리아, 한화비전 등의 주가 상승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화에너지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의 지분을 22.2%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한화에너지의 지분 80%를 이 삼형제가 나눠 갖고 있죠.
한화의 기업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화에너지를 IPO할 경우에 이 삼남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에너지의 향방이 중요할 텐데요. 한화에너지는 그런데 하나솔루션과 사업부가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하나에너지를 상장하려고 한다면 하나솔루션과의 사업부 중복 논란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나중에 하나솔루션이 하나에너지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솔루션 또한 가치의 레벨업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어제 이제 장남의 종목들, 계열사들 중에서는 하나솔루션만 조금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물론 사실 하나에어로나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등은 최근에 시세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어제 이런 한화의 계열 분리 그 면면들을 좀 살펴봤는데 추후에 어떤 스토리였을지는 돌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1차적인 주가 반응은 한화에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업 분리되는 테크나 라이프 쪽의 기업들 시세 나쁘지 않았죠. 지금 상법 개정 이슈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그리고 증시 화랑과 함께 살펴봤을 때 금융주들의 분위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한화의 이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각 그룹사들별로 이슈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사실 현대차그룹과 하나그룹이 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조선, 방산, 테크, 유통 등을 갖고 있고요.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잠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이죠. 현대차그룹이 가장 뜨겁습니다.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현대건설까지 들어가 있죠. 원전으로 봐야 되는 기업. 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산그룹은 로봇, 에너지, 원전, 기계 쪽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H현대그룹, 포스코그룹 이렇게 눈에 띄는 각 사업부를 넣어봤습니다. SK그룹은 정말 계열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넣기가 좀 애매해서 SK하이닉스만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효성도 계열사는 많죠. 그런데 효성 중공업으로 압축이 되고 LS도 뭐 중복상장 논란 여러 가지로 많은데 LS 일렉트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룹사 내에서 추후 힘을 더 꽉 쥐게 되는 쪽은 과연 어디일까? 지금은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HD 현대까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어디가 더 힘 받아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그룹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나왔죠. JP모건에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지금 로봇가치 비중 반영해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아를 더 선호한다. 이유는 덜 올라서입니다. 6개월 동안 현대차가 90% 가까이 올라오는데 기아는 30% 정도 올랐다라는 거죠. 어제 그래서 아마 기아가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 저희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 기아 쪽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는데 시세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독 뉴스인데요. 이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배터리 구조 조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부는 아니라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해서도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단독 뉴스라서 좀 지켜봐야겠죠. 어제는 바이오나 2차전지 모두 다 좋지 않았던 가운데 이 뉴스가 배터리 쪽에 좀 힘을 실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가 이슈가 됐던 가운데 하나투자증권에서 낸 보고서를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반도체에서 산업재 그리고 금융으로 지금의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라는 타이틀이 달렸어요. 과거 이제 코로나 직후 혹은 이후에 깐부 회동이 있었던 때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랠리가 있었던 때 거래가 폭증하고 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소강 국면이 한두 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폭증한 이후에 1, 2개월 수급 공백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계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수를 이끌어낸 것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죠.
있었죠.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거의 3,500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의 엔비디아와 똑 닮아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나서 잠시 쉬어갔다가 다시 재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조금 쉬고 있기도 하고요. 자, IT가 주춤하면서 산업재와 금융 쪽이 수혜를 볼 것으로 얘기했는데 산업재 내에서는 조선과 자동차를 콕 집었습니다. 조선은 직전 고가 돌파 가능하다. 지난 연말에 쉬었던 것은 반도체에게 수급 빼앗긴 것이 명확하고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으나 2011년도에 현대차가 시총 2위가 되고 나서 4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대차의 기세가 꽤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3위가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선과 자동차 단기 상승 부담스럽지만 보유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은 이제 금융권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 각 섹터별로 약간의 포지셔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아이디어론 반도체와 관련 없는 소비재, 밸류업 수혜 볼 수 있고 경제적 혜자를 가진 쪽 올리브영, CJ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나온 보고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 쪽 내용까지 봤고요. CJ 얘기가 나와서요. 소비라는 키워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내수와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하면서 소비에 대한 시선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 서 있는 게 앞서 봤던 백화점의 시세이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주가 흐름이 연말부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구조조정과 쿠팡의 이탈 수혜로 이마트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소비 측에서 뷰티를 넣어봤는데 4분기에 각 글로벌 이제 유통사에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하죠. 이 할인 행사가 지나고 나면 다시 재고를 쌓아가는 과정, 성수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이 조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으로 봤을 때도 2025년 생산 이거보다는 2026년 생산 이게 더 신선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연초에 생산을 좀 늘려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ODM사가 되겠죠.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의 수급을 좀 보니까 나쁘지 않은 수급이더라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한국콜마 이런 코스맥스 등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브랜드력을 갖고 있는 APR 최근의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도 저희 같이 들여다보죠. 그리고 화장품을 생산을 많이 하게 된다면 결국 용기 업체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실리콘2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도 드렸으니까요. 이 뷰티의 분위기가 나아지는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좀 곤두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키워드에서 살펴봤고요. 자, 미국의 테마 상위는 구리나 리튬, 우라늄 이렇게 금속이나 원자재 단에서 반응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에서는 양자가 뜨거웠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바위산업과 드론은 계속해서 상승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쪽도 올라서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다우가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시죠. 뉴욕은 3대 지수 모두 내렸고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 업체들의 주가가 꽤나 변동이 컸기 때문에 나스닥이 1%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라는 분석 속에 에너지, 유가 쪽이 올라갔고요.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는데요. 연준의 미란 이사가 트럼프 규제 완화가 물가를 낮출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이제 CPI 이런 것들이 부담되게 나오진 않고 있다 보니까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바이오가 힘을 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죠. 러셀 2000의 강세, 그리고 금리 하락, 바이오의 상승,
국내장에서 많이 빠진 바이오의 저가 매수를 자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금융사 부진했고요. 기술주 조정 있었고요. 앞서 체린 앵커가 전달해 주셨죠. 테슬라도 하락이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쪽은 시세를 내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매크로로 여러 불편을 만들고 있고 산업 쪽으로는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죠. 매크로 불편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 야육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라는 시각이 꽤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시위대를 학살하는 것을 멈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또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성명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월가의 주요 인사들도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맞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이것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회귀,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파월과 관련한 현상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적으로는 국방 쪽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미국에서 보여줬고요. 이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가 오늘 새벽 추가가 돼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좀 부담이 될지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오른 것은 부담이긴 한데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발언을 했습니다. 환율의 안정 여부 지켜봐야겠죠. 지금 한 9거래일, 10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불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년 12월 이후 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유도되는지 그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포인트가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봐야 되겠고요. 러셀 2000의 강세, 바이오의 상승 고마웠죠. 미국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바이오 체크 필요합니다. 자, 비만 당뇨 쪽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만 당뇨에서도 노보나 일라이릴리보다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종목이 움직였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제약바이오가 반등했던 패턴을 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지 보도록 하고요. 저가 매수 유입되는지 시황과 금리 바이오를 연결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반도체 어제 막판 스퍼트를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노이즈가 등장하면서 미국의 반도체가 빠졌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25% 수입 반도체 관세 얘기를 또 우리는 소화해야 되고요.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기는 한데 HBM4에서 로직 다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삼성 대비 하이닉스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노이즈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봐야겠습니다. 이슈 측면에서 시세가 지속성을 띨 것으로 보이는 게 방산, 우주, 로봇인데요. 우주에서요. 나사가 달에 원전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VM이 오늘 투자 경고 해제라는 점, 미국의 우주주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추가 시세를 낼지 봐야 되겠고요. 로봇은 언제 시세가 멈출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버프를 받은 상황이죠. 휴식 후에 반등을 주는 쪽이 어제 올랐던 지주, 증권이고요. 최근 한 3거래일 강하죠. 전력설비 그리고 K뷰티의 일부 종목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분위기를 형성해 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었네요. 다시 넘겨주시죠. 테마 후보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에 대한 중요 언급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테마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알루미늄 시세가 계속 나고 있다는 점, 구리의 대체제죠. 전고체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요. 어제 살폈던 NC소프트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리니지를 하는 아저씨들, 린저씨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켜보도록 하죠.
앞서 봤던 우주 쪽에서요. 우주의 이제 패권 다툼 속에 발사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안에 탑재되는 위성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스토리는 저희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12월 15일경이었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나사 책임자가 미국의 2030년엔 달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끝나지 않는 우주 야욕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것이 또 스페이스X 등의 우주 관련한 시세를 자극할 수 있을지 우주 관련한 종목들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늘 투경 해제되는 HVM, 요즘에 트레이딩단에서 굉장히 활발한 게 나라스페이스이고요. 스페이스X 관련한 투자, 그리고 증권주로서 부각될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 등도 볼 수 있겠고요. 루미르는 우주 종목 중에 상대적으로 덜 같다라는 매력도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오늘 금통이 자리하고 있고요. TSMC 실적 보고 가야 되고요. 그 밖에 1월의 일정들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미나 앵커 오늘 화학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학주는 항상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 이러는 주식 그리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학주의 언급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주의 업황이 이번에는 진짜 개선이 되는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먼저 결론을 내려보자면 아직은 막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막 뚜렷하게 업황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금 화학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 핵심 모멘텀은 업황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그리고 체질 개선을 하겠다라면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NCC 구조조정 본격화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기대감의 영역이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제는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차적인 모멘텀이 나와야만 주가가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M&A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폐쇄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발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셜티 전환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유가 및 환율 변동성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이 화학업종,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매크로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차원에서 2026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이 있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쪽도 있다는 점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양측의 시각을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월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상승률 금호석유가 4.7%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이 5%대, 대한유화도 4.6%, 흥고석유가 21%대로 가장 큰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LG화학은 좀 부진하지만 롯데케미칼, 효성 TNC 같은 종목들도 1월 지금까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상승률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금호석유가 당시에 16.5% 상승을 했었고 S-오일이 1월 한 달 동안 11%대, 대한유화도 작년 1월 동안 17%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차트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작년 1월 상승률을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화학 업계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그에 대한 보도 내용들이 나오면서 당시에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상당히 좀 정직하게 주가가 오르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봉 차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작년 1월 달을 살펴보시면 이제 업계에서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양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쯤에 다시 한번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에서 10월까지 다시 한번 양봉 만들어지면서 당시에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정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직한 만큼 이슈가 나오면 오르지만 그 이후에 이슈에 대한 거품이라든지 관심도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주가도 함께 빠졌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바로 이 화학 섹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화학주는 이제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은 긍정적인 쪽을 먼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보릿고개 끝자락이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2021년 상반기 이후에 다운사이클이 진행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업종 밸류, PBR이 역대 최저 수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 밸류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고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의 끈을 찾아본다면 반등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느리고 더디더라도 어쨌든 방향은 우상향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 짚어보시면요. 유럽과 일본 쪽에서 화학주 그리고 화학업계가 구조 조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한국 쪽으로도 그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고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예정된 글로벌 에틸렌 감축 규모는 1120만 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이 공급 과잉 우려감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 그것이 핵심적인 기대 포인트가 되겠고요. 유가가 변동성이 최근에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형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천연가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NCC 업체를 상대로 한 이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포인트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짚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공급 개혁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단계적으로 막 엄청나게 큰 업황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더디더라도 상황 자체는 개선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가 결국에는 중국이죠. 화학업종이라든지 에너지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을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는 PVC 적용 수출세 환급률을 4월 1일부로 폐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놨죠. 그래서 수출세 환급 폐지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해 봤는데요. PVC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그것을 결국에 기업들이 가격 전가로 플랜을 마련하게 된다면 수출 오퍼 가격 상승 효과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분기 기준 중국의 환급 폐지분 수출 가격 전가가 이뤄질 경우에는 저가 오퍼가 약화가 될 것이고 아시아 가격 하단 7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하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업계에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짚히고 있다는 점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1분기, 올해 1분기에는 환급 막차를 노린 밀어내기 출하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국 생산자들이 이제 4월 이전 계약 그리고 선적 환급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도라든지 동남아 같은 주요 수입국의 물량이 단기적으로 과잉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의를 하자라는 점은 참고사항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었고요. 이제 리스크 차원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2026년 석유화학의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는데요. 구조 개편이 본격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 맞다. 하지만 효과가 반영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설레발치면서 업황 좋아진대 이러면서 그것을 보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 한국 화학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절적 비수기 및 국제 유가 약세에 따른 화학제품 가격 하락 불가피하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가동률 하향 조정 그리고 판매 물량 감소에 따른 원가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짚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 화학 수요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미국의 관세 영향 그리고 중국의 부양적 모멘텀 둔화로 인해서 부진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가능성으로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적인 화학기업들입니다. 롯데케미칼부터 코오롱인더까지 영업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LG화학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분기로 봤을 때 전분기 대비 43% 감소한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효성TNC라든지 효성첨단소재,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막 우리가 결론을 이쪽은 좋대라고 내리기에는 여전히 애매한 상황 이렇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봤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첨단 소재가 68%로 전분기 대비 그래도 성장폭이 많이 예견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타이어 보강제 시황 둔화로 인해서 부진한 상황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화학 업종에서 증익이 또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산업자재 부진이라든지 패션 성수기 효과가 둔화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내용들이 짚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차원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것은 뭐 감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황 부진에 대한 것이 몇 년 동안 걸쳐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갖고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업종에서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종목을 보고 싶다. 아니면 앞서서 제가 정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슈가 나오면 반응을 해주는 쪽이 바로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그 시세를 내가 어떻게든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권가의 시각을 빌려서 종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효성TNC를 꼽고 있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탑픽으로 금호석유화학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은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효성T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급적인 특징이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효성T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외국계 IB 창고에서도 매수하는 흔적이 남은 종목들이 바로 금호석유와 효성TN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에서는 금호석유와 NCC 업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적과 주가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증권사에서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종목이 금호석유화학이다 보니 여기만 따로 떼어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풍부한 실적 개선 요인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차별화된 흐름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애매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골라본다면 금호석유화학의 이 탄력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타디엔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금호석유의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이것이 결국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프레드 강세 속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레깅 효과 기대되고 있고요. 합성 고무 스프레드 강세 속에 수익성 회복 그리고 고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 쪽에서 23,000주 넘게 매수를 했고요. 전일장에서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투자자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꾸준히 매집하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눈여겨보시면서 상반기 동안에 개선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가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잘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괜찮을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트레이딩에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중장기적인 전략 괜찮을지 그러한 부분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살짝 진정하면서 시장 업종별 대응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전략을 짜주실 두 분 오늘 모셨어요. SK증권 조성우 부장님, ISF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네. 4,700을 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새해 들어서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한 코스피 지수인데 사실 앞서 하나투자증권에서 삼전릭스 빼면 3,500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정 부분 공감은 되지만 최근에는 다른 대형주도 좋아서요. 그렇죠. 현재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밤에 러셀 2000 올랐던데 이제 좀 코스닥 봐야 돼요? 일단 언제나 그렇지만 다들 좋다 할 때가 사실 경계감을 좀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밤에 미 증시도 잠시 숨고르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가 무조건 간다라고 보시기보단 중소형주 안에서도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이 쏠리는 쪽을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저는 코스닥 관련 주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절대적인 주가지수 추이는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현대도 그렇고 최근에 또 포스코 그룹주까지 움직이는 상황 속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 수익을 봤을 것이냐. 근데 제 주변에 이제 그 편견을 좀 놓고 보면 이미 많이 매도를 해서 비중들이 적은 투자자분들이 월등히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얕은 조정이 한번 올 때마다 최근 시장이 언제든지 아랫꼬리를 달고 살려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면 그때서부터 또 꼬이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경계를 한다면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단 장 초반 중반에 만약 앵커님 이야기대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어느 섹터와 어느 종목에 나타나는지를 보고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매 전략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 없이 기관의 매수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요즘인데 김태성 부장님, 외국인 수급을 좀 떼놓고라도 코스피 5,000 1분기 안에 달성 가능하다 보십니까? 이 속도로라면 무관할 것 같은데 또 앞서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현명하게 경계하고 수익은 적정하게 감사한 수준으로 남겨가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간밤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을 네. 좀 열어둬야 되기에 지금 4,700포인트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제 5,000포인트를 가냐 안 가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방향성 자체가 지금 맞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어떤 방향성을 취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담아낼 거냐. 담아낸다 했었을 때 반도체 투톱과 함께 소부장 쪽에서 어떤 종목분들을 담아낼 거냐. 요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만약 외국인들의 수급이 테크와 IT를 찾는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쫓아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덕분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면 수급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다시 기관 수급을 이렇게 또 외국인이 받아주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은 시장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지수나 산업에 대해서 솔직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요. 언제나 솔직하시니까요. 솔직하게 저는 이런 모습으로 지수 5천 가는 게 뭐 큰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를테면 뭐 우리 너무 김세성 솔직하셨네요. 부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객장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그 고객분들과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삼전, 닉스 뭐 또 대형 또 현대차 그렇죠 최근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시장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체감적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닥도 부진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말로 이렇게 고른 어떤 상승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들은 신고가 간다라고 해서 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빡빡 끼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또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시장의 수급을 보면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의미를 찾자면 그동안 이제 삼전 닉스에 집중됐던 수급이 최근에 다른 대형 섹터로 좀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격렬하죠. 그러니까 적당히나 오르면 괜찮은데 또 거기로만 쫙 들어서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체감 지수가 계속 안 좋은 게 올 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거면 5천 가면 뭐하냐 이거죠. 차라리 뭐 5천 안 가도 좋은데 좀 고르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만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흐뭇하게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예를 들면 나는 들고 있지도 않은 뭐 삼전 닉스 백날 얘기해봐야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객장에서는 사실 그게 또 피부로 와닿으니까 직접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시장이 뭐 지수는 올라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찬가가 쏟아지지만 실제 그렇게 질이 좋은 시장이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도 항상 좀 그런 간절함은 있죠. 그러니까 좀 소외된 쪽에서의 뭔가의 좀 반전, 반격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코스피는 그래도 좀 그게 격렬할지언정 그게 좀 되는 상황인데 이 코스닥 쪽은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단 우리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90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풍부한 대김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쪽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저리 우르르 몰려가고 또 저쪽에서 종소리가 들리면 우르르 몰려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일단은 약간 냉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이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대안들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대형주의 순환매도 물론 그 과정이 격렬하긴 하지만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순환매가 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좀 이 계기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일단 저평가라는 쪽에서 일단 매수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도 그 턴이 좀 오는 것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조금 좀 인내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삼전 닉스로만 뭐 5천선 가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공감을 같이 해 주시네요. 최근에는 삼전 닉스가 살짝 멈추자 다른 대형주들이 계기가 났다 하면 요때다 싶어서 질주를 합니다. 그게 뭐 어떤 날은 현대차였고 어제는 뭐 한화였고 또 다른 날은 다른 대형주이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 내에서도 계속 순환하고 있는데 그 순환의 후보들이 많죠. 조선, 방산, 그리고 아직 그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 뭐 전력도 있고요. 원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순환매 전략 차원에서 이 순환이 막 여기저기서 다 상승을 하니까 이거저거 다 사고 싶단 말이에요. 김태성 본부장님이 좀 추려주세요. 순환 후보에서 제일 매력적인 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력기기를 가장 앞단에 두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2023년, 4년, 5년 반도체를 최앞단에 두고 사실은 그 하위단에는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를 뒀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더 높은 가격대에 끌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대로 전력기기도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분야가 전력 인프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일 수는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을 왜 국민들이 부담을 하느냐, 빅테크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를 잘 챙겨가면서 굉장히 윈윈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테크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국가 간의 투자를 할 때보다 기업 간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들어오는 수주의 물량 자체의 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H전자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계속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셋 중에 누가 가장 좋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포트 대비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 뽑느냐의 이제 순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기업의 주가는 받아놓은 수주 잔고와 앞으로 늘어날 영업 이익을 생각을 해보면 기업에선 아니라고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HD현대 일렉트릭이 올 한 해에도 굉장히 높은 수익 성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저는 1순위로는 HD현대 일렉트릭을 좀 뽑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알래바마 공장이 올해 연말에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가동이 될수록 올해보다 더 나은 YOY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 1순위는 HD현대 일렉트릭, 2순위는 효성중공업도 좋지만 최근에 또 주가의 상승 탄력까지 포함을 한다면 LS 일렉트릭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순위라 그래서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준에 따라서 제가 나눠드리는 거라 네. 제 기준에서는 이제 그 다음엔 효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순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내에서 전력에 여전히 힘을 실어주셨고요. 잘 쉬고 올라가고 있는 전력이 더 탄력적인 시세를 낼 수 있길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조성우 부장님께서는 순환의 후보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본다기보다는 최근 순환의 특징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초, 지난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뭐 지수 관련해서는 반도체 거의 원픽 수준의 그런 어떤 쏠림이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 대형주군에서 순환매가 좀 도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방산, 전력이 다시 힘을 받죠. 물론 뭐 최근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좀 뭐 고조되면서 그런 쪽에 좀 내러티브가 강화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에서 조선방산 뭐 전력적으로 수급이 확산된다라는 거에 좀 공통적인 포인트는 그 실적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쪽 섹터는 그동안 실적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런 쪽이죠.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가 다시 뭐 이제 재평가 받으면서 로봇 뭐 자율주행 기업으로 좀 이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대차 그룹주의 최근의 어떤 급등은 내러티브에 너무 치중한 그런 시세라고 봤을 때, 굉장히 어닝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 쪽에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어떤 좀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물론 또 이제 나중에 양치기 소년이 되겠지만 K뷰티도 최근에 좀 반등하는 것도 항상 이제 우리가 어닝 시즌만 되면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또 섹터기도 네. 하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매 어떤 좀 이 여러 가지 현상에서 그걸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그래도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조금은 받쳐주는 쪽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더 유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렇다 보면은 역시 뭐 지금은 이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읽어줄 필요는 있겠죠. 뭐 일단 반도체는 최근에 조금 약간 뭐 쉰다라고 했을 때 그 수급이 조선방산 전력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역시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겠구나. 이런 정도의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반도체 플러스 조선방산 이런 호실적 섹터, 실적 시즌인 만큼 저희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차원에서 자동차 쪽 한번 살짝 언급 듣겠습니다. 김태송 본부장님, HR 만도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HR 만도 보유자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하면 뭐 조정이 안 나온다기보단 조정이 나올 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시드렸던 가격 자체가 이제 4만 원 그 언더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접근을 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를 하면 그때보다 더 좋은 가격에 살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이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나서 6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끌고 가보자. 만약 이게 불편하다면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하셔서 다른 쪽이 아니라
다른 섹터도 아니고 같은 섹터 내의 대장인 현대차를 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한 해 오른 것보다 지금 연초에 오른 게 더 많을 정도인데 앞서 하나투자증권에서 현대차가 11년도에 시총 2위 기록했고 4년을 시총 2위를 유지했다. 이번에도 시총 3위까지 올라야 맞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 그럼 추가 매수도 이 자리에서 40만 원 넘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작년 11월 달, 10월 달에 조정이 나왔을 때 뭔가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시장의 순환매 성격을 통해서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적인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오늘 만약에 제 예상이 빗나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때 혹은 40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는 과감하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실제 떨어지면 이거에 오늘 왜 떨어져요?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수에 동참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프리마켓이 시작을 해서 살짝 시세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며 시작을 하네요.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밤사이 미국장의 하락 등이 영향을 줬겠죠. 그래도 이 와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올라갑니다. 미국의 방산우주 좋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바이오에서 알테오젠, ABL, 리가캠, 알리의 종목들, 코스닥 바이오 대장들인데 많이 쉬었죠. 많이 빠졌죠. 이들이 좀 힘을 내줘야 분위기가 잡힐 텐데 오늘 일단은 알리의 펩스 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 힘을 내고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러셀 2000의 반등, 금리 하락, 중소형 바이오의 강세 영향이 있었겠죠. 자, 프리마켓 상승률 상위에서는 시세 측면에서 나이스가 17% 상승, 넥스틸 역시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국증권, 효성, 상법 개정 관련해서 좀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판에서 코리아 서킷 어제 좋았었죠.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일부 좀 강세 흐름 보이고요. 앞서 이제 나사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우주에 또 원전 건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계속 우주에 대한 야욕이 드러나면서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 종목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오늘 투자 경고 해제 HVM이 프리마켓에서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2.6%, 요즘 우주 관련한 트레이딩 종목으로 많이 거론된다 얘기 드렸었죠. 올라가네요. 자, G2G 바이오도 4%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오늘 대형주, 각 섹터 대형주들의 시세가 보이고요. 포스코 인터 분위기, 요즘 포스코 그룹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인터가 강세 흐름 기록하고 부동산 자산 관련한 종목이죠. 서부 T&D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성우 부장님 관련해서 어떤 평가 내리시는지. 오늘은 현대차 기아 조금 쉬는 모습인데 현차 기아도 말씀 주셨던 종목이니까 AS 차원에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AS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들고 계신 분들이야 느긋하실 수 있는데 이제 좀 포모를 느끼셔갖고 이걸 좀 따라가야 되냐라고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인덱스 편입도 어떤 이슈도 있고 어떤 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급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기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닝 시즌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닝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일단은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단계 워낙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가시는 거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제가 좀 말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불이 화가 붙었으니까 좀 더 느긋하게 들고 가시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보유자와 대기자의 좀 전략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그룹주가 바로 한화입니다. 인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어제 이제 한화를 비롯해서 한화 갤러리아 이런 종목들 또 금융 계열사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중심은 사실 장남의 사업이죠. 조선, 방산, 해양, 에너지 단인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이쪽이 살짝 조정받고 이제 삼남 이제 분리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었는데 사실 오늘장 다시 또 하나 에어로 가고 이런 거 보면 결국에는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한화 좀 사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화에서 하나만 골라요. 그럼 뭐 사시겠어요? 한화 시스템을 고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네. 한시. 뭐 네. 다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결국엔 개인 투자자분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적인 측면도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어디냐라고 봤었을 땐 사실 변동성 하면 하나 갤러리아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지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승계 구도를 제외하고 본업 기준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은 지금 여기저기 다 빠지지 않고 껴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하나 시스템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한 7거래일 동안 거의 뭐 60에서 70% 이상 올라온 상황이라 여기서 이걸 더 간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연속성을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그룹사들을 보실 때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여부가 아마 상승의 연속성에 대한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부장님께서는 한화에서 유력하게 좀 앞으로 기대된다는 유망주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뭐 그 한화에서 뭘 고르냐보다도 그 속담이 좀 생각나서 웃음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무슨 속담에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네이버가 아마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속담은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뭐 처녀 치마폭이다. 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인적 분할이 물론 이제 인적 분할인 게 그러니까 집중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어떻게 보면 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어떤 이 에너지가 집중되는 쪽은 이제 환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이제 반대로 좀 약간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쪽은 주가가 빠지는데 이제 한화는 되는 집이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한화에서 뭘 고르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한화 전체를 그냥 다 아울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화 이번 이슈는 무조건 다 긍정으로?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니까. 네, 긍정적인 평가로 저희 추후 보도록 하겠고요.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자, 조성호 부장님, 앞서 뷰티 쪽 얘기 살짝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제 ODM사들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네. 있고, 상반기는 전통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언제나. 네. 상반기 좋고, 하반기 쫙 밀렸는데, 네. 하반기에 뷰티 되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 많이 주셨었어요. 네, 네. 좀 분위기 바꿔 주실까요? 아, 근데 이제 패턴만 읽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닝 시즌만 되면 좋다 떠들고 실적 발표한 다음에 떠들던 사람 싹 사라졌던 게 K뷰티인데 그래도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제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래 실적 좋다고 떠드니까 트레이딩으로 들어갈게. 대신에 나 실적 발표 직전에 나올 거야. 이게 뭐 섹터의 대응 전략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K뷰티나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또 움직이는 거를 또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좀 평가를 네. 해보자면 지금 사실 코스닥이 굉장히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그나마 지금 대형 섹터 중심으로 소남매가 돌기는 하는데 코스닥은 어떤 식이냐면 로봇 쪽 올라가면 코스닥 올라가고 로봇 쪽 빠지면 그냥 코스닥 빠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로봇, 뭐 바이오,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이런 애들이 쫙 올라갔다가 빠질 때 다른 섹터가 부풀어 오르면서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천수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나마 중국 소비주 쪽이 조금 이제 이 군집성이 좀 나았다는 거는 그래도 코스닥도 이제는 좀 손안배 한번 돌지 않을까. 뭐 이제 요런 어떤 좀 시장의 어떤 좀 일단 수급의 이동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좀 못 갔던 쪽에 대한 관심도가 요즘에 올라가요.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 등 모두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못 갔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가는 것도 투트랙 전략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 속에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탑픽을 어떤 걸 고르셨을지 궁금해요. 네, 원자재에 집중을 해보자.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뭐 금, 은보다도 구리 관련주들이 가장 또 민첩성이 좋지 않습니까? 이구산업, 대창, 풍산? 저는 풍산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구 산업은 제가 한 2주 전에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저는 풍산을 지금 현재 시점에 보셔도 괜찮다. 결국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구리 가격이 신동사업부의 실적을 또 견인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구리의 가격이 고공행진한다면 저는 풍산의 지금의 위치는 물러설 때라기보단 천천히 관심을 줄 때라고 보여져서요.
11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왜 빠지는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가격대일 것 같아서 11만 원을 리스크 관리 대응 차원의 가격으로 잡아드리겠고요. 상승 시 1차적으로는 15만 원이고요. 만약에 구리 가격이 역사적인 신고가로 계속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구리와 방산 실적의 키워드에서 풍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조성호 부장님, 앞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에 대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뭐 주요 이슈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핫한 거 위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전략은 또 제 나름의 전략인데 저는 그래도 지금 가격이 부담돼서 따라가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소외된 단에서 순환매를 기다리시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반도체 뭐 소부장 같은 경우 제가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EUV나 뭐 디자인하우스 쪽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종목 시세가 났습니다. 뭐 SNS텍이라든지 뭐 디자인하우스의 가온칩스 이런 거 시세 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EUV 쪽에서 동진세미캠 아직 가격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도 뭐 AD테크나 가온칩스가 추세가 좋았지만 뭐 에이징랜드 같은 게 여전히 가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시장은 삐끗하면 크게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안 물리려면 그게 이제 가격이 좋은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봐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소비주 KBT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천스타빈 코스닥이 그래도 순환매 물꼬가 트인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떤 게 움직일 거냐. 그런데 어제 군집성은 중국 소비주나 KBT 엔터 쪽이 일단 좀 유력한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코스닥 쪽에서도 순환매 사실 유력 후보군 같은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 플로우를 추적해 보면 북한 관련한 뉴스 이 검색 빈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를테면 한중 정상회담에서 뭐 서울 평양 뭐 베이징 고속철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또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관련한 지금 키워드 검색수가 확 올라갔기 때문에 경협주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일단 추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좀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못 갖고 소외되어 있는 쪽에 대한 관심,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디자인하우스 혹은 경협, 또 네이버 등의 종목들 저희 같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섹터가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의 질문도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정말 완벽하게 소화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